안녕하세요. 동행관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박사님들 어서 오십시오. 자, 이 민주당과 사법부의 이 전면전이 심상치 않습니다. 자, 민주당은요, 이번 주에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3명 만나서 밥 먹었죠. 비공개로. 그리고 나서는, 예정대로 아마 연내 안에 사법개혁안을 처리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가 그 다음에 바로 다음날 그 의지를 정확히 밝혔으니까요. 민주당은 연내 사법개혁 한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법원은 원래 집단행동 같은 거 잘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개별 판사가 다 독립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일선 법관까지 뭉쳤습니다. 안 된다고요. 사법개혁 안 된다고요. 자, 위헌이라고요. 자, 이게 간단치 않은 문제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사법개혁 어떤 내용이 있는지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본질이 뭔지, 왜 이 사법개혁 안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지까지 좀 정리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사법개혁안이 어떻게 터져 나왔죠? 이렇게 두 사건 때문에 시작이 된 겁니다. 3월 8일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하고 5월 1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2심에서 무죄가 난 걸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내린 이 두 재판 때문에 민주당은 사법개혁을 들고 나온 겁니다. 그죠? 그 전까지 민주당은 검찰과 계속 싸워왔지 법원을 건들진 않았어요. 거의. 뭐 아예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쪽 점선을 펼치지 않았었죠. 두 가지, 이 두 사건 때문에 사법개혁은 불이 붙은 겁니다. 자, 이 두 사건이요. 법원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판사의 양심과 법률에 의한 판단. 원래 하던 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 민주당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이 두 판단은 지기현 판사와 조희대 대법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내란에 동조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 근거를 찾기 위해 민주당은 애를 써왔습니다. 무슨 애를 써왔어요? 지기현 판사 룸사롱 갔다. 계엄 이후에 뭔가 사법권에서 계엄에 동조하기 위한 심야회의가 있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가 탄핵 이후에 만났다. 아직 제대로 밝혀진 건 없습니다. 룸살롱 간 거는 어쨌든 법무부가 감찰을 했고 잠깐 들렸다 온 건 있었지만 여기서 뭔가 뭐 부정한 행위는 없었다는 거고. 자, 요거는 아직 근거가 정확히 나온 게 없고 요것도 지금 진술만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의도만 갖고 사법개혁을 추진했다면 아직까지 명확한 근거는 나오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민주당이요, 끝간데 없이 일단 달리고 있습니다. 뭐예요, 민주당은? 사법 카르텔을 해체해서 사법 주권을 온전히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검찰은 해체를 하는 거죠. 자, 검찰이 해체하면 국가수사본부나 다른 걸 만들어서 국수위를 만들어서 국수본을 만들어서 뭐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법 카르텔을 해체, 사법부를 해체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럼 삼권분립이 무너지니까요. 그러니까 사법 카르텔을 해체한다 그래요. 그리고 사법 주권을 온전히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 그래요. 마치 선출을 해서 뽑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이런 발언들을 막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거 완전 삼권분립 무너지고 사법부를 여당의 하청기관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삼권분립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 있다. 이 사법개혁안이 왜 간단치 않은 문제인지를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계엄이라는 게 왜 발생을 했죠? 결국은 계엄의 책임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제일 크게 있지만 행정부와 입법부의 갈등 속에서 계엄이라는 괴물이 탄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입법부와 사법부가 갈등을 벌이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지금 행정부와 입법부는 또 같은 편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벌어지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건이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자, 한번 무너뜨리는 건 쉽지만 다시 회복하는 데는 워낙 어려운 법이니까 이 삼권 분립의 무게감을 안고 오늘 뉴스터디 시작해 보겠습니다. 동투더 뉴스. 입법부 대 사법부, 이 삼권 분립의 두 축이 지금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입법부라는 걸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입법부라는 게 국회죠. 국회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국민들의 선출직으로 뽑은 매우 중요한 우리의 대의 기관이죠.
근데 과연 입법부가 지금 온전히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이 사법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는 거냐? 거기서 이제 첫 번째 의문점이 나오는 겁니다. 자, 입법부에서 지금 사법개혁안을 주도하는 세력은 누구예요? 민주당 법사위, 흔히 말하는 강경파들입니다. 그 강경파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같이 가고 있는 거고,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온건파라고 하지만 이 강경파의 뜻에 조금씩 제도를 손을 보고는 있지만 어쨌든 함께 가고 있는 거죠. 행정부인 이재명 대통령도 크게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고 사법개혁안을 어쨌건 뭐 큰 틀에서는 가는 거고요. 입법부의 또 다른 축인 야당은 아예 뭐 목소리가 반영될 게 없는 거죠. 억울했으면 국민의힘이 이겼어야지. 결국은 민주주의는 다수결 아니야? 민주당이 170석 과반 넘게 있는데 민주당 뜻으로 가는 게 맞지? 라고 반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법개혁과 이 세계를 흔드는 내용과 관련해서 자, 이런 강경파들의 일부 목소리에 그냥 입법부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가는 게 맞냐라는 거에서는 한번 고민을 해볼 지점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제가 내용뿐 아니라 배경까지 함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도 자, 사법개혁안의 시작은 이거였습니다. 그죠? 어떻게 내란 수개를 석방할 수 있어? 지기현 판사는 절차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석방을 해야 합니다. 법률적으로 판단을 했다고는 하지만 자, 민주당은 그건 불가능해. 어떻게 내란 계엄 수개를 석방할 수가 있어? 말한 거죠. 네. 그럼 어떻게 해요? 너 지기현, 너 계엄 동조 세력이네. 교체를 요구합니다. 제일 처음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죠? 사법개혁안이 사실은.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받아들이질 않지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이거 교체시켜주면 우리 그냥 넘어갈 수 있다는 뉘앙스의 말도 그때 당시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뭐 솔직히 민주당 말대로 같이 내란에 동조한 판사기 때문에 안 받아줄 수도 있죠. 뭐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판사를 교체한다는 거는 진짜 무슨 예를 들어 이 판사가 그 해당 뭐 피고인이나 뭐 검사와 친구다 아니면 가족이다 뭐 이런 정말 사적으로 엮이면 당연히 기피를 해야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사실은 판사를 바꾸기 시작하면 그죠? 지금 이 모든 거에 여러분 사법개혁의 핵심은 판사는 독립적인 인격체제예요. 독립적인 인격체. 누구도 이 판사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됩니다. 양심과 법률에 의해서 판사를 믿고 판결을 맡기는 거죠. 사법부는 최후의 보루로서 그 판사의 어마어마한 권한을 부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권한을 우리는 수용하는 거죠. 그게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의 핵심인데 요구가 왔을 때 정치권이 요구한다고 판사를 휙휙 바꾸면 그죠? 그럼 사법부 독립이 훼손되는 거죠.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판사를 바꿨다간 법원 내에서의 그게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권위가 없어질 수 있는 거죠. 자, 그 어쨌건 안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아예 재판부를 따로 만들게 내가 법으로 바꿀게. 법은 우리 권한이잖아. 하고 민주당이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를 추진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내란 전담 재판부라는 게 우리 역사상 해방 후에 딱 2번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해방 이후에 친일파 처벌할 때, 그 다음에 4.19 혁명 재판할 때 딱 2번. 1961년 이후에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 없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이게 사법부 도니까 또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재판을 하는데, 예를 들어 지기현 판사예요? 지기현 판사가 어쩌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을 맡게 됐을까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너 해! 라고 찍은 거 아닙니다. 랜덤이죠, 랜덤.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풀이 있습니다. 그 풀 중에 돌아가면서 랜덤으로 무작위로 한 명이 재판을 맡게 됩니다. 그게 사법부 독립의 핵심입니다. 누구도 판사를 지정할 수 없어요. 부정한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신 이 판사의 판결을 믿는 거죠. 그런데 전담재판부라는 거는 뭐예요?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거기서 전담재판부를 정하는 거예요. 1심 3명 너 2심 3명 너 대법원장이 최종 결정은 하지만
누구를 추천위에서 정해요. 딱딱딱 이름을 정한다는 거죠. 1심은 누구누구, 2심은 누구누구. 이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법원 쪽에서는. 예. 그런데 그럼 누가 추천을 하느냐? 여기서 위헌 소지가 발생을 더 한 게 전담재판부 후보 추천위를 봤더니 판사회의에서 3명, 법무부 장관이 3명,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3명을 한다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은 뭐예요? 행정부잖아요. 게다가 검사를 관할하고 있어요. 예. 이런 행정부가 법원의 판사를 추천하는데, 판사를 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민주당 이거 추진했던 법사위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대법관 추천할 때도 원래 이렇게 해요. 자, 대법관 추천할 때 봤더니 실제로 선임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하거든요. 실제로 대법관 추천위원회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대법관은 어떻게 임명이 되냐면 3배수로 추천을 하면 대법관을 그중에서 대법원장이 정해서 국회 동의를 받으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러니까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를 다 거치는 견제장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 대법관이라는 건 어떤 재판을 맡을지 모르는 거죠. 그냥 대법관, 전체적인 대법원에 올라오는 걸 다 하는 거지만 이건 개별 판사예요. 그죠? 내란 재판은 너가 해! 라고 재판을 콕 집는 겁니다. 그걸 누가? 외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판사의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지금 우려를 하는 거죠. 또 하나 그 공청회가 최근에 열렸는데 지금 이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는 사실상 다 반대예요. 법조계 쪽에서는 변협 반대죠. 민변 반대하고 있죠. 뭐 시민단체들도 많이들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이렇게 전담 재판부를 만들기 시작하면 앞으로 판결이 마음에 안 들어요. 만약에 여론이나 국회에서 입법부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만드는 것처럼 전담 재판부 법을 계속 통과시켜요. 이거 전담 재판부 꾸리세요. 법 통과시키고. 이거 전담 재판부 하세요. 법 통과시키고. 그거 다 하면 진짜 사법부가 정치권에 휘둘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근본적인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이거 가지고 위헌 소지 관련해서 2심부터 적용을 하면 위헌 소지가 없어지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법조계에서 우려하는 건 근본적인 내용입니다. 이 전담 재판부, 외부에서 개입해서 뭔가 특정 재판의 재판부를 정하는 이 새로운 선례를 남기는 것 자체에 지금 삼권분립 위반의 위헌 소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법원 행정처도 폐지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근본적인 걸 한번 따져볼게요. 자, 법원에 행정을 담당하는 법원 행정처가 있어요. 그 행정처장이 천대엽입니다. 요즘 뉴스 보시면 이분 얼굴 많이 보이시죠?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 이분도 천대엽 처장도 대법관이에요. 대법관 14명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이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은 판결 내리지 않습니다. 판결할 때는 빠지고 행정을 담당해요. 국회에 이 사람만 나와요. 다른 대법관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아니, 사법부니까. 입법부, 정치권에 휘둘리면 안 되니까. 그죠? 그 대신 입법부에 나와야 되는 이유. 자, 예산, 국회가 주잖아요. 그죠? 대법원 예산도 국회가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 나오는 거예요. 또 뭐 법안, 대법원 관련된 법안들에 대한 행정적인 것도, 어쨌든 법안 관련된 것도. 그 다음에 이제 법원 행정처가 뭘 담당하냐면 예산과 법원 예산과 인사를 담당해요. 그런데 법원 행정처를 폐지를 하겠다는 거예요. 없애겠다는 거예요. 왜? 조희대 대법원장이 너무 힘이 세니까. 견제를 해야겠다는 거예요. 예산과 인사를 대법원장이 독점하고 있고, 그러면 이거 뭐가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누구 하냐? 외부에 맡기자는 겁니다. 자,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고, 이거 지금 연내에 처리시키겠다는 거예요. 이 안을. 사법행정위원회의라는 걸 만들자는 거예요. 자, 외부에. 그럼 누구냐, 이건? 그럼 대법원장도 지명하고, 헌법재판소도 추천하고, 법관회의도 추천하고, 법무부 장관도 추천하고, 대한변협도 하고, 위원장은 비법관, 상임위원도 비법관이 더 많게, 판사 말고 법관 아닌 사람들로 꾸리겠다는 겁니다. 자, 이러다 법원 공무원 노조도 추천을 해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뭘 우려하냐면, 자, 내가 판사예요. 판사가 신경, 아까 법률과 양심에 의해서만 하지만 하나 걸리는 거 있겠죠. 뭐예요? 인사. 그죠? 나를 뭐 부산으로 발령내는데, 아니면 나는 부산에 있고 싶은데 서울로 발령낸다거나, 서울에 있고 싶은데 뭐 졸라. 이 인사로
판사를 통제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이 인사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있습니다. 예. 물론 대법원장이 인사를 왜 독점해? 라고 비판할 수 있겠지만 어쨌건 판사 입장에서는 대법원장 눈치만 보면 돼요. 뭐 눈치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어쨌건. 예. 그런데 그러니까 흔히 말해 정치권 외부의 눈치를 볼 필요는 없는 거죠. 판사들이. 인사도 다 대법원장이 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예산과 인사를 밖에서 한다? 그러면 그중엔 법무부도 있고 대한변협도 있고 노조도 있고 번제도 있고 이쪽에서 본인의 인사를 정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무래도 이게 지금 법원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사람들이 특정 재판이 마음에 안 들면 뭔가 해서 그 판사 좌천시켜버리고, 예. 자기한테 불리한 거 하면 좌천시켜버리고, 이럴 우려가 나는 거예요. 재판을 할 때 이들의 눈치를 봐야 될 수 있다. 이게 사법부 판사들의 우려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약에 권한이 커진다면 그 내부에서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면 그나마 이게 논란이 덜할 텐데 뭐 사실상 없죠, 논란이. 근데 외부에다가 자꾸 밖에서 재판부를 추천하도록 하고 밖에서 인사와 예산에 관여하게 하면 이 판사가 독자적으로 뭔가 판결을 내기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삼권분립 훼손, 아까 얘기하는 그 삼권분립이 역사의 뒤안길로 간다는 얘기가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자, 법 왜곡제도 추진을 한다고 해요. 이건 뭐냐면 판사도, 뭐 검사와 경찰도 있지만 판사가 잘못 판결 내리면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야 할 목적을 행한 경우 판사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자, 이것도 이제 왜 논란이냐면 일단 근본적으로는 자, 우리나라 아까 얘기한 대로 판사를 믿는 거예요. 지금 이 사법부 독립은. 원래 사법부 독립이 그런 거죠. 판사가 법률과 양심에서 해줄 거야. 믿어요. 그런데 판사가 인간이다 보니까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도입된 게 뭐예요? 3심제예요. 1심이 잘못 판결하면 2심이 바로잡고 2심이 잘못 판결하면 대법원에서 결국은 바로잡는다. 그래서 대법관을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지성인 진짜 법관 중에 최고봉들을 대법관으로 올리는 겁니다. 왜? 사법부가 최후의 보루니까. 그 보루는 누구예요? 대법원인 거예요. 그런데 이 근간은 뭐냐면 판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할 거라는 의심이 담겨있는 법인 거죠. 일단 거기서부터 사법부의 신뢰가 떨어지는 법인 거고, 두 번째, 만약에 이렇게 하다 보면 판결이라는 건 뭐예요? 한쪽은 마음에 안 들게 돼 있습니다. 그죠? 민사일 경우에 둘이 싸워요. 이쪽 손을 들어줘요. 이쪽은 잘못 판단했다고 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고소고발. 법을 잘못 왜곡해서 했다면서 고소고발이 난무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되면 누구만 좋아질 거라는 말이 나면 로펌. 그럼 뭐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거대 유명 로펌 사가지고 저 판결 왜곡된 거예요 라고 해서 싸워서 이기면 로펌만 좋아지는 거예요. 로펌이 돈 버는 거다. 이런 이제 우려들도 나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판사들과 검사 이런 사람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지금 보고, 이게 통과가 되면. 그러면 진짜 예를 들어 아닐 수도 있지만 범죄자들이 유죄를 판결이 났어요. 근데 거대 로펌 사서 법 왜곡해서 적용했어요 라고 해서 이겨서 실제로 부정부패를 저질렀는데 판사와 검사는 뭔가 실형을 때리기가 주춤해지고 이들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건 이 사법부의 이 판사의 권위를 지금 떨어뜨리는 법이 통과가 되는 겁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또 하나 이어지는 게 지금 재판 소원을 추진한다는 거잖아요. 재판 소원이 뭡니까? 대법원까지 판단이 난 것도 다시 재판을 취소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자, 사실은요, 사법부는 최후의 보루라고 하잖아요. 그 사법부는 최후의 보루에서 사법부는 사실은 이 대법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약간 성격이 좀 달라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이제 법관들이 다 하지만, 법이 중요하지, 법관이 하지만 국회나 대통령이나 이렇게 추천을 하잖아요. 헌법이라는 건 가치를 다루는 거죠. 그 가치라는 거는 똑같은 법률이라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낙태, 예전에는 위헌이었지만
이제는 합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법률이라도.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헌법재판관은 법률만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시대적 가치까지 함께 아우르는 그야말로 상위기관입니다. 헌법재판, 헌법을 다루는. 그런데 개별 법률에 있어서 대법원이 낸 것도 헌법재판소로 넘길 수 있도록 재판 소원을 도입한다는 건 그야말로 이 또 역시 물론 헌법재판소는 찬성을 하고 있지만 법원 입장에서는 4심제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4심제. 이 삼권 분립의 또 하나의 오점이 간다고 지금 사법부는 보는 거예요. 게다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지금 전국에 법원된 접수 사건이 691만 건인데 만약에 대법원에서 다 판결이 났는데 이것들이 다 헌법재판소로 간다고 보십시오. 이거 이제 불복하고 헌법재판 갔을 때 과연 헌법재판소가 이걸 다 감당할 수는 있는 거냐? 여기에 따른 비용은 얼마나 많은 거냐? 자, 우리가 3심제라는 거는 3심제 못 믿겠다. 대법원 판결 못 믿겠다. 4심 가자. 4심은 어떻게 믿어요, 그러면? 5심 가자. 5심 못 믿죠. 6심 가자. 그럼 10심 가면 진짜 정의가 밝혀지는 겁니까? 네. 그게 비용이 있기 때문에 다 사회적 비용이 있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아도 1심, 2심, 3심까지 가면 대법원 판결은 그래도 최후의 보루로서 이게 맞다라고 아닐 수 있지만 믿고 가는 겁니다. 그게 3심제예요. 그죠? 그게 삼권 분립입니다. 그게 사법부 독립이에요. 그 근간이 지금 흔들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거로 지금 사법부는 우려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이 건건이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제가 비판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왜 사법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지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민주당은 뭐라 그래요? 아니 지금 대법원이 제대로 못하니까 헌법재판소 한 번 더 받자는 거죠. 법 왜곡? 판사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으니까 처벌하자는 겁니다. 하나하나 보면 명분이 일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판사가 잘못 판단하고 진짜 만약에 판사가 앙심을 품고 사적인 이유로 알고 보니까 이 판사가 특정 편에 얘들을 알고 봤더니 뭐 10년 전에 뭐 혜택을 받았어요. 그래서 해줬어요. 그런 거 밝혀내야겠죠? 밝혀내야 되지만 그 방법이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더 큰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대법관도 늘리자고 합니다. 대법원이 부실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자고 해요. 그랬더니, 자, 대법관 늘리자는 데는 대법원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12명이나 늘리자 보니까 지금 무슨 부작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대법관을 왜 늘리자고 하죠? 재판이 오래 걸리니까. 사람들이 재판이 오래 걸리면 힘들잖아요. 지치잖아요. 근데 지금 올라오는 건수는 많은데 대법관 수가 적으니까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판사를 늘리자고 하는데 갑자기 12명을 늘리면 근데 대법원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럼 더 늦어진다는 거죠. 한꺼번에 12명. 왜 더 늦어지느냐? 대법관 한 명에는 여러 명의 판사가 붙습니다. 사법부는 최후의 보루가 판결해야 되기 때문에 오류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판사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 대법원에서 늦어지는 게 아니라 1심과 2심 판결이 늦어진다는 거예요. 워낙 건수가 많이 밀려서. 그러면 1심과 2심 판사를 늘려주고 대법원을 늘려줘야 다 빨라지는 거지. 마지막 단계만 대법관 늘려놓으면 오히려 1심, 2심에는 판사를 더 데려가야 되기 때문에 1심, 2심은 더 늦어진다는 또 논란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부수적으로는 이 12명이 늘어나는 걸 다 이재명 정부가 임명하게 되는 거는 또 이제 뭐 정치적 논란도 있지만 게다가 지금 대법원이 또 우려하는 건 뭐예요? 자,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법부는 최후의 보루라는 걸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흔들린다는 말씀은. 자, 이재명 대통령 그 공직선거법 할 때 전원합의체로 했습니다. 이 전원합의체라는 게 뭐냐면 최후의 보루기 때문에 모든 대법관들이 모여서 함께 중요한 판단은 머리를 맞대는 거예요. 전원이. 왜냐면 이게 마지막이니까. 여기서 잘못하면 안 되니까. 그죠? 그런데 대법원은 뭘 우려하냐면 14명까지는 모여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26명을 늘리면 26명이 모여서 전원합의체하기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전 세계 어디도 이렇게 전원합의체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방법은 두 가지죠. 전원합의체를 두 개로 쪼개거나 아니면 소규모로 만들어서 거기에 대장들을 좀 이렇게 하거나. 근데 그러면 대법관이라는 건 한 명 한 명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지성들을 모아서 거기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근간이 또 흔들린다는 거예요. 쪼개서 대표만 하면 나머지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고 두 개로 쪼개면
한쪽은 반영이 되지만 한쪽은 또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조금씩 늘려가면서 뭔가 이 취지도 살릴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지금 사법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지연돼서 대법관을 늘리자는 건데 대법원은 왜 반대해? 이런 논리는 아니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모든 지금 사법개혁안의 근간은 삼권분립과 제가 계속 말하지만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황이 오기 때문에 지금 사법부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법원 전체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데도 민주당은 다 같이 뭘로 이걸 추진하는 거죠? 법으로 추진하는 거예요. 그죠? 자, 법원은 뭘 하는 기관이죠? 법을 제대로 판단하는 기관입니다. 판사는 법 이외의 걸로 판단하면 안 되죠.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의해서만 판단을 해야 됩니다. 민주당이 법을 그렇게 만들면 사법부는 그 법을 그대로 해석을 해야 돼요. 법 왜곡죄에 따라서 판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법원이 이걸 막을 수 있는 방패가 있을까요? 동투더 뉴스. 속도내는 사법개혁의 사법부 방패는 뭘까요? 사실상 없습니다. 없어요. 왜냐하면 룰은 누가 정해요? 입법부가 정해요. 사법부는 그 룰에 따라서 심판하는 심판일 뿐이에요. 자, 입법부가 룰 정하겠다는데 사법부가 자기와 관련된 거라고 하더라도 뭐 의견을 낼 수는 있어도 결국은 결정은 입법부가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법부 입장에서는 그대로 가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집단 행동을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전국 법원장들이 먼저 모여. 처음에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정도만 하다가 법원장들이 모여서 이거 아닙니다 하다가 이제 법관, 일선 법관 대표회의에서도 위헌 소지가 많다. 지금 사법개혁안들에 대해서 우려를 포함합니다. 사실은요, 우리나라의 두 축인 입법부와 사법부가 충돌하는 것 자체도 우려스러운 거예요. 정치적으로 맞붙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어쨌건 독립기관들이 거기다가 법원이 이렇게 집단으로 뭔가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없죠. 거의 없습니다. 법원들이 뭘 집단으로 문제 낼 게 뭐가 있었겠어요. 그동안에 각자 개별 판사들이 판결하면 되는 건데. 예. 그런데 지금 이게 법원 전체가 또 나서고 이러면 또 갈라지고 그럼 또 정치적으로 정치 성향에 따라서 사법부 편들기도 하고 사법 비판하기도 하고 사법부 자체가 정치 집단처럼 될 우려가 있는 거예요. 입법부랑 이렇게 집단을 충돌하는 자체가. 이 자체도 사실은 사법부 신뢰에 떨어뜨리는 상황이라 우려스럽긴 한데요. 어쨌건 그러면 사법부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지금 생각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지만 제가 말했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그래서 이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헌법재판소로 가보자. 자, 법원장 회의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다고 하죠. 재판부가 직권으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입법부가 법을 통과시켜서 오면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개입할 수는 없지만 그 법이 통과시켜지면 재판부가 이거 한번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맡겨보자는 거예요. 위헌 아니냐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서부터 또 논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인데, 자, 우리 헌법재판소 법에 따르면 법원이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을 하면 그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이 있을 때까지 멈춥니다. 이것 때문에 조국혁신당은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거 왜 우려라는 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 이제 2월쯤에 1심 선고가 나올 거라고 봐요. 1월 되면 이제 구속 기간도 만료가 되거든요. 그런데 2월 판단 전에 내란 전담 재판부 법이 통과가 돼요. 그러면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해요. 만약에 법원이 위헌이다. 내란 전담 재판부가 위헌이다라고 제청을 하면 이 1심 선고가 미뤄집니다. 언제까지? 헌재가 이걸 판단할 때까지. 그러다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풀려나고 한동안 풀려나고 이 판결이 늦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이제 우려가 조국혁신당에서도 나오고 여러 곳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민주당이 또 법을 하나 개정을 하려고 하는 거죠. 법사위 쪽에서는 아직 뭐 하기로 확정난 건 아니지만 법사위에서는 이게 상정을 시켜서 통과시키려고 해요. 내란죄에 대해서는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 청구가 되더라도 헌재에 재판이 멈추지 않게 또 헌법재판소법에서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국민의힘은 이거 자체가 원래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하는 거는 멈추도록 하는 건데 이걸 또 법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위헌을 위헌으로 막는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건데 어쨌건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이건 밀어붙이지 못하냐면 지금 다 반대하거든요. 이게 지금 왜 또 논란이냐면 만약에 내란 전담 재판부가 마련이 됐어요.
근데 이제 이 법이 개정이 되면 내란죄에 대해서는 위헌법률 심판 청구해도 제청해도 멈추지 않고 쭉 가잖아요. 그럼 내란 재판부가 쭉 가요. 가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형 유죄 빵빵땅 때렸어요. 근데 그 이후에 헌법재판소가 내란 전담 재판부 자체가 위헌입니다 라고 판결 내리면 그럼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재판은 유효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둘 다 논란이 되는 거죠. 생길 수 있는 거죠. 요 논란이 지금 벌어지는 겁니다. 자, 법원 행정처는요. 어쨌건 법원은 이게 위헌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위헌인 걸 알면서 재판해야 돼. 자기 모순에 빠진다고 반대를 하고 있고요. 법무부도 지금 말한 대로 위헌이 결정나면 이 법적 혼란과 안정성 해야 할 수 있다. 완벽하게 위헌이 아닌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법무부도 신중이고 심지어 헌법재판소도 위헌 법률이 만약에 적용이 됐어 나중에 그러면 이미 판단난 그 판결은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불복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절차도 없어. 뭔가 제도가 미비하다. 헌법재판소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따져보지 않고 내란 전담 재판부 같은 걸 통과시키면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 더 큰 문제가 생긴다. 이런 겁니다.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Don't to the news.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결국은 이 두 사람에 대한 불만으로 이 사법개혁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힘을 빼고 견제를 하기 위해서 사법부 자체의 힘을 빼는 쪽으로 사법개혁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외부를 통해서 견제를 하도록 하는 거죠. 그게 내란 전담 재판부, 밖에서 재판부를 지정해주고 사법행정위원회, 밖에서 법원의 예산과 인사를 담당하고 헌법재판소가 그 3심제의 최후의 권한을 가져올 수 있는 권한을 또 헌재해주고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 삼권분립 붙여보죠. 삼권분립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 이 3권이 분리됐다는 이 핵심인 사법부는 최후의 보루 그리고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요게 훼손이 될 우려가 있다는 지금 지적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별 건건을 떠나서 지금 벌어지는 이 것들이 결국은 사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쪽으로 지금 가는 건데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많이 이제 법원으로 가져가잖아요. 거기에 대한 또 판단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 정치가 풀지 못하고 그걸 사법부로 다 가져가는 거에서 참 정치 그것도 또 하나의 무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건 다 법원으로 가져가요. 그럼 왜 가져가요? 법원이 최종 정리해 줄 거라고 믿으니까 가져가는 거죠. 정치가 해결을 못하니까. 결국은 뭐예요? 사법부가 최후의 보루가 돼야 되는 이유 우리 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많은 갈등을 그나마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사법부가. 사법부마저 이걸 정리를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이 많은 갈등은 누가 정리를 하게 되는 걸까요? 사법부의 신뢰가 떨어진다면 사법부를 믿지 못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가 정리를 합니까? 이 모든 갈등들을 상당히 우려가 되는 대목이 전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만약에 법원의 힘이 세고 법원이 감시를 받지 않으면 안 되죠. 견제를 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 중에 법관들도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법관 징계를 강화하고 대신 법관 징계를 누가 해야겠어요? 대법원 내부에서 해야겠죠. 내부가 제 식구 감싸게 하지 않도록 내부에 뭔가 엄격한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되겠죠. 전관 예우 근절 이런 거 그죠? 그다음 또 대법관 증언하는 거 이런 거 필요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법부도 부패할 수 있고 그죠? 자기들끼리 기득권이 될 수가 있고 이런 거에 대한 견제가 필요한 거죠. 하지만 그 견제 장치를 마련함에 있어서 뭔가 지금 진행되는 것들이 외부에서 뭔가 정치적인 입김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사법부를 개혁한다면 그건 개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들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이번에 법원장 회의가 있었을 때 민주당 한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법원이 사법개혁에 반대를 하면 그건 마치 항명하는 공소취소했을 때 항명하는 검사와 같다라고 해서 검사와 법원을 등치시키는 얘기를 한 민주당 의원이 하는데 그것도 상당히 위험한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검찰은
자, 결국 어떻게 됐어요, 지금? 민주당이 폐지시키죠. 이것 자체도 사실은 논란이 있죠. 왜냐면 검찰이 갖고 있는 그 나쁜 점도 있지만 검찰이 갖고 있는 그 수사 능력들, 검찰을 폐지하면 과연 경찰이 그걸 오롯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부정부패 이런 것들 다 척결할 수 있는 것인가? 마약, 그 다음에 힘센 사람들 잡아넣는 것 될 것인가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폐지하더라도 대안이 있어요. 그죠? 경찰이랑 또 뭐 경찰이 아니더라도 공수처라는 뭐 여러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법개혁을 통해서 만약에 그거랑 똑같이 얘기한다면 법원은 뭐 어떻게 가죠? 폐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삼권 분립의 한 축입니다. 그런 점에서 흔히 말하는 민주당 쪽에서 얘기를 하는 선출 권력이 사법부 권력보다 위에 있다는 인식 자체도 그래서 우려들을 표하는 거죠. 예. 삼권 분립에 있어서 행정부와 입법부가 너무 힘이 세지고 그의 사법부가 마치 여기에 기속되는 것처럼 된다면 우리나라의 최후의 보루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없을 거라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또 의심받는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다 하는 이유가 뭐다? 혹시나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거 아니냐라고 오해를 지금 받고 있는 거죠. 이러다 이게 왜 이렇게 밀어붙이냐라고 하니까 그런 오해를 받고 있죠. 전 또 하나 근본적인 문제는 근데 만약에 정권이 바뀌면 아니 여야가 바뀌면 총선이 바뀌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죠? 이 법들 또 다 뒤엎겠죠? 지금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있으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체적인 정치적인 안정성도 떨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법으로 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 법을 통해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않은 이유. 여야가 바뀌면 총선이 바뀌면 누가 다수당이 되면 그 다시 다 원복시키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계속 증오와 대립이 시작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뭔가 안정성,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의 이 삼권분립 속에서 각자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으려는 그런 최소한의 안정성이 모든 것을 자신의 권한을 최대치로 사용하면서 특히 입법부가 그렇게 된다면 이 안정성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정말 여야가 바뀌면 여야가 바뀔 때마다 어마어마한 정반대의 사회의 갈등이 벌어지는 이런 일도 우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장기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하나하나에 뭔가 이런 철학적인 문제가 담겨 있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해보고 좀 잘 따져보고 하나하나 필요한 거면 필요한 핀셋으로 이걸 해결을 해야지 뭔가 이렇게 막 훅훅 하다가 오히려 더 큰 걸 놓치거나 생각지 못한 부작용으로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나가는 데에 있어서 오히려 뒤로 가는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퀴즈 나갑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의 내용이 아닌 것은 1번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2번 법원 행정처 폐지, 3번 법 왜곡죄 신설, 4번 재판중지법 신설. 네, 하나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네요. 네. 자, 정답 아시는 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추첨해서 5분에게 선물 드리겠습니다. 또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남겨주시면 제가 풀어드리고 선물도 드립니다. 아시죠? 평일 오후 7시 뉴스의 주말 오후 3시엔 동인가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들 어서 오십시오. 자, 324회 퀴즈 정답 나갑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아닌 것은 이 혐의가요, 박사님들 어려워요. 왜냐하면 일상적으로 우리가 쓰는 단어들이 아니잖아요. 잘 맞춰주셨대요. 1번 자본시장법 위반은 아니죠. 네, 잘 맞춰주셨습니다, 박사님들. 당첨되신 분들 5분 나갑니다. 제이칸님 정답 1번. 궁금한 정치 이슈에 대해 진영의 치우침 없이 공정하고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이해가 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당첨자님. 야, 이거 뭐 아이디부터 본인의 정체성을 확실히 적어주셨어요. 중도. 동행과 뉴스터디의 명쾌한 요약 감동했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중도 화이팅! 세 번째 당첨자님 마이클 팍 MICHALPARK님 1번 자본시장법 위반 잘 맞추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번째 여행 가고 싶다. 여행 가고 싶다. 쌤 너무 쉬웠어요. 1번 박사님 쉬운 거 아닌데요. 공부 안 하면 몰라요. 저는 딱 봤을 때 뭐지? 이거 뭐 내란 우두머리 정도는 아실 것 같고 나머지는 모르실 것 같은데요. 잘 맞추셨습니다. 여행 가고 싶다는 님이 공부 잘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백종범님 정답 1번 매일매일
매일매일요? 매일매일 뉴스터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요? 감사합니다. 네, 뉴스터디 그만큼 좋아한다는 뜻이겠죠? 설마 매일매일 하라는 말씀은 아니시겠죠, 그죠? 예, 감사합니다. 예. 자, 5분은요, 채널A 뉴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게시물 클릭하시면 선물 받는 방법 나와 있으니까요. 네, 꼭 선물 받아가시고 따뜻한 커피 한 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연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